네, 전영신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3부 경제 이슈를 따라잡는 순서 경제저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추경 합의에 따른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 얘기,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안이 될 텐데요. 대법원이 임금 피크제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내용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 겸임 교수이시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이사 맡고 계시죠. 이상석 교수 만납니다. 자, 이상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9일에 여야가 62조 원 규모의 추경 합의를 이끌면서 코로나 사태 후유증으로 신음하던 소상공인들 그나마 좀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의가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꾸 이렇게 여야가 합의가 안 되니까 좀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네. 우리가 대선 전에 후보 막론하고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첫 번째 이행될 공약이 바로 이 추경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 내용이었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여러 번 당부했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에서요, 계속 의견 불일치, 이런 것들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가, 지난주에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일요일에 이제 손실보상을 보전을 위한 2차 추경 경정 예산 아주 처리가 극적으로 합의가 되게 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분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합의에 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민생에 있어서 이 여야가 구분이 없다. 다 이렇게 경정안에 대해서 다 같이 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좀 의미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혜택 범위와 대상자를 넓히기 위해서 여야에서 한 발씩 양보를 하는 그런 또 모습들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제시했던 안보다도 2조 6천억 원이 더 증액 됐어요. 그래서 62조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된 그렇죠.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급 대상자도 10,000명 정도가 더 늘었고요. 구체적인 맞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자, 이번 62조 원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따가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어쨌든 지급 대상자도 10,000명이 늘었고요. 그래도 총 4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돈이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자영업자 손실 보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매출 50억 원 이하의 자영업체가 다 해당이 되고 본래는 370만 명이 대상자였다라고 봤었는데 1만여 명이 더 확대가 되면서 371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법적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매출 10억 원 소기업에서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를 시키고 손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상향을 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추가 경정 예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사회적 약자다 이렇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많이 받지 못했다라고 평가받는 방과 후 강사라든가 보험 설계사 이런 특수 형태 특고층에 대한 부분들, 또 프리랜서 70만 명,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 이런 분들에게 200만 원씩 이제 지급이 되면서 1조 4,600억 원이 배정이 되었고요. 법인 택시나 전세버스 기사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봤기 때문에 네. 각각 3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총 예산이 5천억 원이 또 배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총 62조 원 중에서 상당수가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상 규모, 보상 범위가 확대된 건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코로나 손실 보상금이 이제 몇 년째 그렇죠. 여러 형태로 계속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거 정부 재정은 괜찮은 건가? 한편으로는 또 걱정도 되는데요. 재정 건전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2년 동안 OECD와 관련된 이제 통계치를 보면 각 국가에서 이렇게 추가 경정 예산들을 활용하게 되면서 국가의 채무 속도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었고요. 또 재정 건전성도 굉장히 좋지 않아졌다라는 것들을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우리가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에서 들였던 62조 원 규모는요. 사실 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규모입니다. 우리가 그간 뭐 크고 작은 어려움 겪을 때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경 편성을 해왔었죠. 코로나 사태 말고도 과거에 무슨 국가의 큰 위기 상황이 있거나 또는 뭐 자연재해가 있거나 이럴 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네. 그 모든 추경 금액을 합친 수준에서 70%에 달할 정도로 이번 추경안이 큰 금액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핵심이 큰 금액을 다루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우선 62조 원 중에서요. 23조 원에 해당하는 돈은 정부에서 예상한 세수보다 초과적으로 달성된 지방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의 합으로 이제 충당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건 예상보다 좀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당연히 부담이 좀 덜한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 39조 원은 어떻게 발행을 했느냐. 이 네. 부분이 이제 문제라는 건데요. 예.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서 뭐 국가 채무라든가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까지 이번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원래는 이 추경을 편성을 하면서 올해 안에 정부에서 갚을 국채에 대한 예산을 9조 원을 할당했었는데요. 네. 이 국가안을 1조 5천억을 줄여서 올해는 7조 5천억 원어치만 국채를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쨌든 국가 재정 건정성은 악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뭐 고통받는 대상자들에게 어쩔 수 없는 차악의 그런 차선의 선택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 이 상황으로 어려워진 분들, 고생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정부 지원이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지급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또 시급하다 이렇게 여겨졌던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손실보상금 지급이 합의 바로 다음 날이죠. 뭐 30일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30일이 짝수 날이니까요. 이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로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30일, 또 30일이 되는 홀수로 시작하는 사업자, 그리고 그 뒤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한. 예, 홀짝 그렇게 상관없이. 예. 네네네. 상관없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번에 좀 불맨 목소리가 좀 들려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네. 자, 1, 2차 손실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차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빠진 소상원들이 좀 다수 있어서, 원망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사업의 개업 시기라든가, 또는 뭐 폐업 여부라든가, 비교 매출 기간을 잡는 그런 차이 등으로 인해서 손실 보전금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 인수위부터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현실과는 좀 거리감이 있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 공약 당시에 내세웠던 온전한 손실 보상에 대한 논의가 완전히 빠져 있다 이런 점에서는 당선 이후에 입장을 바꿨냐 이런 비판 목소리도 좀 사실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네네. 코로나 이전의 소비 상황의 70%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많은 경제 기관들에서 현재 소비 수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렸던 지급이 좀 어렵거나 또는 온전한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논의가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손실 보상금이 또 지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1, 2차 보상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차 보전금 대상에서 빠진 대상자들이 네. 이번 보전금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손실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차후에 좀 시행을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지금 조금 더 지켜볼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지난주에 정말 세간을 뜨겁게 달궜던 경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임금 피크제 관련 위헌 판결인데요. 일단 이 임금 피크제의 도입 취지가 있었죠? 맞습니다. 우리 다들 최근에는 뭐 100세 시대 막 이렇게 보니까요. 네.
본인 이제 뭐 일하시는 우리 노동자들의 연령이 뭐 60대를 넘었다 해도 정말로 일에 대한 부분에서의 무슨 뭐 신체적인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렵죠. 어렵죠. 예전에 네, 60세가 지금의 60세랑 전혀 다릅니다. 네, 뭐 예전에 언론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도 신체적인 능력 자체가 악력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예. 그 악력의 신체 나이가 14살이나 젊어졌다.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임금 피크제라는 게 뭐냐? 피크라는 게 이제 꼭대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임금을 삭감, 그러니까 좀 줄이는 대신에 근로자들을 회사를 더 오래 다닐 수 있게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은퇴 나이가 40대 후반이다 이런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죠. 네.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 기간이 짧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니까 정보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자들의 고용 기간을 늘리는 대신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연령부터는 임금을 삭감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문제가 경제 이슈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노사 간에 아주 극명한 온도 차이를 보이는 이슈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네. 노동자들에게 이제 노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노동자 입장은 또 반대라는 거죠. 예. 또한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노동시장 안에서 어쨌든 이 정년의 시기를 결정짓는 분위기가 향후에 큰 노동시장의 분위기를 결정짓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다. 예. 그 사측에서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하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고임금을 받아온 고령사원의 임금을 좀 줄여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려는 의도. 가 있었던 거고요. 또 고령사원 입장에서는 내 임금은 좀 줄이더라도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이 부분이 맞닿아서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제도가 임금 피크제일 텐데요. 네, 그렇죠. 이론은 그런데 부당한 그렇습니다.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연구기관에서 한 퇴직자가 임금 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깎인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퇴직 때까지 못 받았던 임금 1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을 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거죠. 예. 이런 결정에 대해서 대법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나이만 이유로 해가지고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덧붙인 내용들을 좀 보면 임금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내용 차이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연령 차별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해석이 노사 양측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업무를 부여하고 같은 질의 결과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과 같은 임금 피크제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판결 결과를 가지고 수많은 임금 피크제를 경험하신 분들이 지금 뭐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겠네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노동자의 생산성이 줄거나 또는 뭐 업무 강도가 낮은 일을 시킴으로써 임금 역시도 줄어든다.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이 되는 임금 피크제 적용이 기업 입장에서는 좀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합리적인 이유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합리적인 이유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네. 자, 임금 피크제를 이제 했을 때 당시를 보면은 네네. 이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결국은 이 고령의 노동자들로부터 생길 수 있는 생산성이 줄어드는 나이에 대한 부분을 임금을 줄여서 결국은 청년 고용을 높인다 이런 그러니까 내용이었거든요. 임금 네. 피크제를 도입하면 반드시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처음에 도입이 된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당시에 한 1년차, 2년차 정도만 해도 이 임금 피크제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 보였었습니다. 실제로 청년 고용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 정권 이후에 연령만 따지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관행이 되어 왔다는 거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제도는 살아있는데 이 제도가 가졌던 취지에 대해서 모두가 망각을 하게 되면서 뭐 고령의 노동자들에게 뭐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연장시켜주는 대신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줄이면서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역선택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라 한다면 실제로 생산성이 줄어드는 나이가 되어서 이들에 맞는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도 업무의 강도를 실질적으로 줄여준다든가, 네. 횟수를 줄여준다든가, 일에 대한 난이도를 낮춰준다든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임금체 네. 피크제를 시행을 하려면 일단 신입사원을 해마다 채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분들 그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은 좀 뭐 일찍 퇴근을 한다든지 뭐 그렇습니다. 똑같은 하여튼 근무를 여건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업에서 이 부분을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노조에서도 좀 많이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이제 대법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희소식이게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임금 피크제로 인해서 이렇게 연령에 의해서만 나눠지는 그런 제도의 취지가 사라져버린 임금 피크제는 사실상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노조 측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소식이긴 한데요. 네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들이 고령의 노동자들을 임금 피크제를 활용하지 않고 이 부분을 증명하기 합리적인 이유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네. 오히려 이들의 그냥 퇴직을 더 빠르게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들을 유도할 가능성 역시도 굉장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또 있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고용 유지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노사 간의 문제를 연령 그러니까 은퇴할 수 있는 연령을 낮추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그런 안전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불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임금 피크제가 왜 생겨났냐, 이렇게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기업들의 자체 정리 과정이 지금 현재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 또한 뭐 임금 피크제를 실시할 때와 실시하지 않았을 때 근로자들이 겪는 불이익 정도를 상대적으로 비교해보고 비용적으로 통계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기업들에게는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금 피크제를 실행하게 된다면 감액된 임금 재원이 결국 청년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좀 따라가면서 네. 제도의 본래 가졌던 취지들을 좀 증명해내는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양대 경영대 이상석 교수였습니다.